예,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촛불 집회 벌써 2주년을 맞았습니다. 진보 보수 단체들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촛불 집회 2년, 정치권에서는 어떤 의미로 작용하고 있을까요? 네, 이 내용 오늘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교수님 일단 오늘 2주년을 맞아서 네. 집회가 열렸는데 2주년의 의미부터 좀 같이 좀 짚어보시죠. 글쎄요, 2년 전인데 10월 24일 날 그날 오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헌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태블릿 PC의 존재가 알려졌고 그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로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전에 한 가을 들어서부터 여름부터 해가지고 최순실 씨 얘기가 많이 이제 돌았죠, 시중에. 그러면서 이 개헌을 가지고 전국을 돌파하려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어쨌든 저녁에 이제 태블릿 PC가 알려지면서 바로 다음날 대국민 사과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촛불 집회가 시작됐거든요. 그게 2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12월 9일 날, 재작년이죠. 12월 9일 날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됐고 작년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어요. 네. 제 기억나는 게 3월 10일 날 제가 광화문에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정미 재판관의 헌법재판관 당시 얘기가 너무 귀에 아주 귓가에 아주 잊혀지지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그 주문, 그게 벌써 2년 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 때 그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주권자들의 의사가 반영되면서 주권자의 의사에 따라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2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적폐수사가 있었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굉장히 고조됐었잖아요. 핵 위기가. 그런 점들이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수확이라고 보고요. 예. 단지 이제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건 작년 5월이었습니다만 개혁이라는 게 역시 쉽지 않다라는 걸 느껴지게 돼요. 역시 개혁은 제도화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제도화라는 게 결국 국회에서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당과 야당의 이 대립이 계속 워낙 구조적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지연되는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박정하 전 대변인께서는 촛불의 의미 좀 짚어주시죠. 촛불에 대해서 우리는 온 국민이 다 동참해서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동안 뭐 조기 대선 있었고 탄핵 있었고 2명의 전직 대통령 구속되고 남북 문제 또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막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에 대해서 너무 각 세력들이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어서 지금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 전혀 다른 두 성격의 이제 집회들이 도심에서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그 지금 뭐 정부가 많이 추진하고 있고 뭐 열심히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마치 촛불 청구서를 내밀듯이 더 해라라는 요구가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그 구속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서 태극기 또 집회를 하고 이게 저는 볼 때 다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촛불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여전히 우리 사회가 갈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공수만 교대가 됐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갈등은 여전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힘들었던 서민들 그다음에 경제 상황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우리 사회가 성숙된 자세로 촛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해석하고 합의점을 이끌어내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좀 발전된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촛불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뭐 갈등은 여전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촛불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지만 그 기대가 많아서인지 아니면 또 반대 쪽에서는 또 달리 생각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실망스러운 건 그거겠죠. 한국 사회의 그 구조적인 문제들. 네. 촛불이 얘기했던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타파하라라는 국민들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촛불 혁명이다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촛불에 대해서. 네. 근데 그게 이제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라든지 또 재벌 개혁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첩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제도화를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건데 제1야당 한국당과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대립이 굉장히 구조적이에요. 특히 제1야당은 제가 좀 본질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의 일에 대해서 일단 무조건적인 반대를 일관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야당이 이제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이 지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반대로 일관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여권이 더욱더 협치에 나서야 된다는 그런 이제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촛불 혁명이라는 게 또 다시 한번 저는 주권자들의 의사가 더 반영되는 이런 쪽에 한 번 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자, 그간 사법 질서가 교란돼 왔다. 이런 네. 인식 속에 여러 수사들이 이루어졌고 새벽에 임종원 전 차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인데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렇게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들을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거거든요. 자, 지금 그런 촛불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사법부에서의 어떤 질서를 바로잡는 첫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되는 어떤 영장 발부인데요. 큰 의미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전 4개월 이상 이 수사가 좀 진행돼 왔는데 이게 방탄 판사단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영장 기각률도 높았었고요. 그다음에 그 검찰의 수사가 이제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임 전 처장의 오늘 아침 구속으로 인해서 그 한 단추를 이제 꿰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도 그렇고 그 저희가 볼 때도 일단 그 전까지 임 전 차장은 이 본인들이 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이 네. 부적절은 했지만 이게 죄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오늘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됨으로써 죄가 될 수 있다라는 데로 갔으니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향후 그동안 한 80여 명 정도의 판사들을 아마 검찰이 조사를 한 것 같은데 대부분 그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대법원 자체 조사로도 임 전 차장에게 모든 게 이제 몰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향후 이제 임 전 차장이 신변이 저렇게 되면서 그 윗선에 있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이나 고영한 전 대법관 그리고 특히나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그 어떤 식으로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그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좀 부인해 왔던 임 전 처장이 진술이 향후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 어떻게 변하느냐를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왜 나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그다음에 이것 또한 법조사회 내에서 꼬리 자르기 하면서 끝내버리려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 한간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유의미하게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꼬리 자르기가 되지 않도록 검찰에서는 어차피 칼끝은 우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윗선 아니겠습니까? 윗선에 대한 이제 수사가 더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이제 정치권에는 어떻게 파장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네. 이 관여 안 하는 게 거의 없는 걸로 이제 검찰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고 법원이 바로 그 부분에 범죄 사실에 대해서 소명이 된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거든요. 워낙 혐의가 많아요 지금. 그리고 이번 이제 검찰 영장에 그 구속영장에 보면은 박병대 전 대법관 그리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물론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어요. 지금 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얼마나 많은 중요한 것들입니까? 네. 강제징용 소송 규칙 개정도 결국은 재판 개입 정황으로 인해서 저 다음 주에 이제 재판이 내려져요. 네. 계속 연기돼 왔고. 그렇죠. 저기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일이 저 사건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윗선까지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 저는 윗선까지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검찰이 지금 보고 있는 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네. 임종원 전 차장은 수사를 이제 계속 이제 구속 수사를 하면서 박병대나 차한성 전 대법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법원행정처 처장을 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관여를 했다.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과 임종원 전 차장 사이에 고리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청와대와 재판부의 여러 가지 그 재판 개입 이제 그 양승태 대법원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이른바 사법농단도 사실 이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헌법 유린과 국정 문란 못지않게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네. 사법부가 그래도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선출 권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거든요. 사법부가 그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농단을 한 겁니다. 물론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윗선까지 수사가 돼야 되겠죠. 여러 가지 정황이 나와 있고 네.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정치권에서 뭐 갈등의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어쨌든 뭐 이제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야 될 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네. 지금 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재판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번에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재판 거래가 또 있었다라는 게 좀 더 실질적으로 입증이 되고 재판 결과로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정치권에 던지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연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어제 국감 현장에서도 봤지만은 네. 그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그 증인 출석 문제 갖고 시끄럽고 결국에는 나와서 증언을 했잖아요. 했는데 그 여전히 여러 가지들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강제징용 관련한 재판 문제, 위안부 관련한 재판 문제 등등등 그다음에 그 지난 정권에서의 사법부와 그 파견 판사 이런 거래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계속 이제 부인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이번 그 임 전 차장의 구속으로 인해서 좀 더 그 진실에 다가간다면 그다음에 그게 지금 한 30가지 정도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게 많은 부분 전 재판부에 의해서 사실 확인이 된다면 이거는 전 지난 정부의 뭐 관료 관련된 정치인 그리고 지금 재판을 계속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영향이 많이 있을 거라 보여져서요. 또 다른 그 사법농단에 의한 적폐 논란 외에 예. 지금까지 있었던 정치권에 있었던 그 적폐 논란이 또 다시 일정 부분 다른 부분도 다른 양상으로 또 전개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임종원 전 차장에게 모든 책임이 지금 쏠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윗선에서도 임 전 차장에게 쏠린다면 이게 꼬리 자르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국민들의 실망감, 이런 불신이 그만큼 많다는 걸 그렇죠. 방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꼬리 자르기를 만약에 하려는 생각을 가졌다면은 저는 예. 그러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역시 이 사안의 본질과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꼬리 자르기 얘기가 왜 나오느냐면 이번 6월 달부터 이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됐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됐잖아요. 기각률이 거의 90% 이상이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의 이유도 되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였어요. 주거에 안정을 해야만 안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그런 식으로 이제 영장을 기각하니까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 불신을 받는 사법부이기 때문에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오히려 의외였다라는 반응이에요. 네. 임종원 전 차장 측도 그렇고 임종원 전 차장 측에서는 지금 이게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거다라고 해서 앞으로 협조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일단 임종원 전 차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발부된 걸 보니 그동안에 워낙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그래서 불신이 많아서 이걸 그냥 어느 정도 보상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더 이상 윗선에 대한 수사를 안 하려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일각의 생각인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정치권에서 논쟁이 있습니다만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불신 때문에 뭐 그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그런 사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인지 네. 특검처럼 왜 특검도 검찰 못 믿겠다. 외부 법조인들로 구성해서 특별 검사로 수사해라 이거잖아요. 일종의 특판이죠. 예, 네. 특별 재판부를 또 만들자 이런 지금 여당 중심으로 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또 좀 실현 가능성도 있는 건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그 여야 4당이 합의해서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특별재판부에 대한 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 이 사법농단 의혹이라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게 위헌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법안 내용 안에 그 국민참여 재판 의무화, 그다음에 특별재판부 구성, 그다음에 이에 대한 추천위원 구성권, 그리고 특별영장 전담 법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그러니까 그 가령 사법부의 활동 사항을 입법부가 지금 관여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그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가지고 이제 시끄러질 수 있는데 5일 날 여야정 이제 협의체가 첫 가동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귀결이 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그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그
자유한국당 현재 입장으로서는 이게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국감에서 나왔던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국조 요구 이런 것들과 그 합의가 되면서 거래선에서 진행될 수 있는 성격일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조금 회의적인 면도 좀 있고요. 그렇게 보여져서 다음 주 국회가 좀 진행되는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반대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궁금한 거는 임종원 전 차장의 구속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던 자유한국당에서 이것만큼은 특별재판부만큼은 굉장히 반대의 뜻을 강하게 좀 어필을 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글쎄, 자유한국당은 이 네. 사법농단에 대해서도 이 여권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종원 전 차장 구속에 대해서 한마디 논평이 있었어야 되죠.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을 낼 수 없겠으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고 그래서 법원도 영장을 발부한 거였잖아요. 그럼 적어도 원칙적인 당위적인 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말도 없다가 네. 일단 무조건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건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법학자들도 그렇고 위헌의 여지가 있다라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논쟁의 측면이 있는 건데 저도 한국당은 그런 법리적인 측면을 떠나서 사법농단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사법농단이라는 게 박근혜 정부 때의 양승태 대법원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럼 그때의 집권 세력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었기 때문에 일단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한국당이 바로 그런 걸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그럴 때 이제 보수의 결집도 되고 보수의 대통합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도외시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성찰하지 않으려 하면서 그러니까 바로 이럴 때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국당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때 나타나는 그 사실관계가 많이 있잖아요. 그 징용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전교조 법의 노조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그런 정황이 두드러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박정화 전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빅딜 가능성 좀 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주 지켜보자고 하셨는데 일단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특별재판부 설치 그리고 채용비리 국정조사 어떤 빅딜설이 오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특별재판부를 받아들이는데 자유한국당이 꺼려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시켜주고 또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받는데 조금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해소를 시켜주고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는 것은 지금 사법농단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으로밖에 저희들은 볼 수 없습니다. 고용세습 보정채용과 관련한 이런 국정조사와 함께 초헌법적인 위헌 사항을 딜할 수 있다? 이거는 국회에서 정치 협상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 전 대변인께서는 어떤 위헌 요소, 특별히 그 입법부가 사법부의 어떤 그런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다라는 한국당의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혹시 첨언할 일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얘기는 우리 최창일 교수님도 얘기를 같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전 대변인. 네, 저는 이 적폐청산, 그다음에 사법농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이 시대의 우리 사회의 기본이 돼야 되는 사법부가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있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빈대벼룩 잡자고 초가 삼간까지 태우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그다음에 그 지나친 그 털어내기식 수사를 통해서 예. 그 과하게 만약에 국민들에게 전달이 된다면 그다음에 재판부의 최종적인 판단 이전에 그 일종의 그 흘러나오기식 그 검찰 수사 결과로 사법부가 저렇게 너무 많은 피해를 보면 국민들이 마지막 이 국가의 기본 근간이 너무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이렇게 그 초가삼간 태우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삼권 분립인데 저는 그 원칙적인 면에서 사회 문제가 복잡할수록 기본에 충실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따져볼 때는 그 사법 독립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유불급 우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안은 말이죠. 지금 현재 그 전현직 판사들이 피해자 또는 피의자로 여러 측면에서 연루가 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판사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자기의 일에 대한 재판을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건 이미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도 얘기한 게 있어요.
이건 다 사법부 전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이 사법농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면은 거기에 상당히 많이 그 연루가 돼 있는 분들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재판을 새로 구성하자, 이른바 특수재판부를 얘기하는 건데 그 특수재판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 분립 위배 논란이 나올 수가 있죠. 위헌적인 요소도 있고 이거야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쟁적이긴 합니다만 단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뭐 긴 시간 얘기할 수 없는데 삼권 분립이라는 게요. 같이 견제를 하자는 거예요, 원래. 한 부서가 행정부가 입법부나 사법부로부터 견제받고 네. 사법부도 행정부나 입법부로부터 견제받는 게 이게 삼권 분립이거든요. 그리고 행정부도 입법부나 사법부를 견제하고 이게 삼권 분립이에요. 우리나라는 유난히 사법부에 대해서 성역화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법부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 1조 2항에 나온 게 뭡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예. 사법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이 국민에게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사법부 독립을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사법부는. 따라서 이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오는 건 사법부가 자초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농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 국정농단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하게 위법성을 저지른 거예요, 사실은. 최종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원론적으로 삼권 분립해서 안 된다라는 거는 지나치게 사안의 본질을 전 비껴가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국회 얘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대통령 직접 비준을 두고서도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위헌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안의 내용은 사실은 4월 달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과 9월에 있었던 평양 선언 그리고 평양 선언에 부속된 남북 군사 합의서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청와대도 촉발을 시켰습니다마는 그럼 북한을 국가로 볼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선 모순이 생긴 게 4월 달에 있었던 그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아서 정부가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4월 달에 있었던 선언에 약간 그 후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9월 달 평양 선언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이거는 그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해서 그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 비준을 통과했죠.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그 논란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4월 달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은 사실은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수반되는 도로, 철도들 개설에 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60조 항에 의해서 국회 인전 비준을 요청을 했었던 건데 9월에 있었던 평양선언에는 남북 군사 합의를 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그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접경 지역의 뭐 비행 금지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남북 간의 군사 훈련에 대한 상호 통보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 국가 안위와 관련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거는 국회 비준 없이 대통령 비준으로 통과시켰다가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반대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거를 과연 국가 안위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처리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에는 너무 좀 서둘러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꼭 이번 달 아니라 다음 달에 해도 되는 거고 4월 달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후속 조치로 진행이 돼도 되는데 이렇게 왜 급히 가느냐라는 그 한간의 의혹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그 속도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국민들, 그다음에 일부 우려하는 야당에 대해서도 그 정부 여당이 좀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빨리 갈 필요는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저희가 김의겸 대변인의 말을 먼저 저희가 좀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은 헌법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헌법 60조 적용해서 주장하고 있는 위헌 주장, 자유한국당의 이런 지적은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가 없다. 오히려 또 위헌이라고 야당이 이야기를 하니까 헌법적인 측면에서 판단해보자는 취지, 생산적인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후속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태 원내대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문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 약속 이 자체는 조약 대상이 다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합의를 놓고 이것이 헌법적 사안이 아니면 무엇이 헌법적 사안이라는 것인지 청와대 말대로 헌법적 측면에서 스스로 다시 한번 판단해 보길 바랍니다. 대통령도 김의겸 대변인도 이렇게 청와대에서 오락가락하면 국민이 어떻게 청와대를 믿겠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의 얘기는 북한은 국가 아니냐 이런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자유한국당에서 예전부터 이제 주장해 왔던 그런 북한에 대한 인식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프레임이 바뀌었죠. 이제 과거에 지금의 야당 자유한국당은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해왔던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이제 진보 진영은 북한은 실체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바뀌었다면 그 이유는 비준 동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헌법 60조와 남북관계법에 21조에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남북관계를 규정한 게 있어요. 남북관계라는 것은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충돌하고 있는 건데 김의겸 대변인이 국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촉발한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저렇게 좀 수위를 낮춰서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저런 법리 논쟁보다도 지금 이미 남북군사합의서는 실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 이미 비준했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더 이상 국회에서 국가 논쟁은 이건 굉장히 진부한 논쟁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남북관계는 잠정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다라고 이미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60조에 나와 있는 국가 간의 조약은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된 조약은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있지만 지금 이 남북관계의 특수관계를 또 인정한 그 헌법재판소와 또 대법원의 그 판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나치게 정치권이 법리 논쟁으로 하는 거는 이 실체의 본질과 좀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10월 말까지 사실 가을이 왔다. 이 공연도 원래 하기로 했던 약속도 지금 지키지 못하게 된 상황 속에서 남북 간의 관계가 지금 지지분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더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남북 간의 관계도 좀 물꼬가 트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네. 투명성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남북 간의 문제를 진행하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가 좀 더 그 투명하게 야당과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합의된 공연도 안 되고 북미 간의 정상회담 일정도 안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갑시다라고 설득을 하고 협의하고 합의하는 좀 더 진정성 있는 노력들이 있으면 국민들이나 야당이 저렇게 걱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생략돼서 청와대가 너무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저런 우려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그 소통의 노력을 좀 해서 그리고 투명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 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충분히 이해되고 그 뚫릴 수 있는 지점이 찾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